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남대문 안쪽 골목길, 아침 해가 막 기와 지붕 위로 고개를 내밀 무렵부터 장터는 늘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활기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과 나그네들 사이에서는 장신의 집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지요. 장도겸이라 하는 사내는 본디 정직하고 순한 성품으로 이름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가 다루는 물건이라야 비단이나 보배 같은 귀한 것은 아니었으나 곡식이며 기름, 그릇, 농기구 같은 백성의 살림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지요. 도겸은 거래할 때마다 저울을 바르게 쓰고 값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장터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도겸의 좌판 앞에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대문 밖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채득상이라는 상단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이 번지르르 했고 눈빛은 교활했지요. 장서방, 내 이번에 큰 거래를 하나 벌이려 하는데 같이 손을 잡으면 서로 이득이 될 것이오. 우선 물건을 내가 대주겠소. 나중에 팔린 수익으로 값을 치르면 되지 않겠소? 그 말에 도겸은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의 말에 거짓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십시다. 서로 믿는 것이 장사의 으뜸이지요.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서의 숫자며 글씨를 자세히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채득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빛이 돌연 딴판이었지요. 장서방,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었소. 1000냥이요. 도겸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1000냥이라니? 내가 받은 물건값은 200냥 남짓일 텐데 어찌 1000냥이 되었다는 말이오? 채득상은 비웃듯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눈으로 보시오. 그대 손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지 않소. 이자와 기한까지 모두 적혀 있소. 도겸은 문서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으나 그 속 글씨가 분명 처음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회계 굵기며 먹의 빛이 서로 달랐지요. 하지만 이미 손도장이 찍힌 이상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빠진 듯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신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도겸의 어머니 윤씨 부인은 날마다 한숨만 내쉬었지요. 집안에 그릇 하나, 이불 하나씩 팔아도 1000냥이라는 돈은 도통 줄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신의 대문을 지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장신애도 이제 끝이로구나. 정직만으론 세상살이 버티기 어렵다니까. 윤씨 부인은 며느리 이연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연주는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아는 영리한 여인이었지요. 혼인한 지 3회가 되었건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남편을 살뜰히 챙겨 그 평판이 마을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들이 사람을 잘못 믿어 이 지경이 되고 말았구나. 연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빚이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의 이치로 푸는 법이지요.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1000냥이라는 게 어디 말로 되는 일이더냐. 연주는 미소를 띠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지요. 그날 밤 도겸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등불 아래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정히 차를 들고 들어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그리 괴로워하지 마세요. 도겸은 눈길을 들지 못한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괴로운 삶을 안겨주었소. 내 어리석음 탓이오. 연주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1000냥이라 한들 사람의 믿음보다 무겁겠습니까? 마음을 다잡으면 길은 반드시 생기지요.
도겸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켜두고 문서를 곱씹으며 채득상의 글씨를 하나하나 떠올렸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글씨 처음 썼던 게 아니구나.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글 속에도 스며드는 법이지. 이튿날 아침 연주는 일찍 일어나 윤 씨 부인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하잘 것 없으나 글을 읽고 셈을 조금 압니다. 그 문서에 허튼 짓이 있다면 밝혀낼 수 있을 듯합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연주의 눈빛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엔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해보아라. 다만 세상 일이 녹록치 않으니 조심하여라. 연주는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나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도겸이 간직해 두었던 문서를 꺼내 햇살 아래에 펼쳤습니다. 그 글씨의 굵기와 먹빛이 제각각이었지요. 몇몇 자리는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주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거짓이란 언제나 욕심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그날 오후 연주는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며칠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도겸은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소? 염려 마세요. 아직은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그리하여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한 여인의 지혜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었지만 연주는 혼자 골방에 앉아 등잔불을 밝혀두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는 채득상이 내민 문서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먹의 번짐이며 글씨의 획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따라가니 분명 처음 쓴 글씨와 나중에 덧칠한 글씨가 달랐습니다. 연주는 어릴 적 서당을 하던 아버지 곁에서 글을 익혔습니다. 남의 눈에는 여자아이가 붓을 잡는 모습이 생소했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지요. 사람이 세상살이를 바로 하려면 글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덕분에 연주는 글을 익히고 장부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라 과거를 볼 수는 없었으나 글을 보는 눈만큼은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숫자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백냥이라 쓰인 자리 위에 천냥이라는 글씨가 덧칠되어 있었고 이자를 계산한 방식도 도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곧 조용히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자라 해도 본전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지. 아무리 많아도 300냥이 한계인데 어찌 1000냥이라 썼을까. 연주는 문서를 곱게 접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으로 교묘하지. 거짓은 언제나 글 속에 숨어들고 먹빛처럼 번져들지요.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틀었습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부스스한 얼굴로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모양이구나. 얼굴이 수척하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한 게냐? 연주는 곱게 절을 올린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일입니다. 윤 씨 부인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짓이라니 무슨 말이냐? 연주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 글씨를 보세요.
획이 둘입니다. 처음 쓴 글씨와 나중에 고친 글씨가 다릅니다. 채득상이라는 자가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200냥을 1000냥으로 바꾸었지요. 윤 씨 부인은 놀라며 문서를 받아들었지만 글을 몰라 자세한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확신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어찌하겠느냐? 연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나가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바깥일에 나서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상대가 큰 상단의 주인이라면 그 위험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연주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믿고 맡기마. 다만 몸조심은 해야 한다. 연주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의 믿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연주는 남편 도겸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겸은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소? 연주는 조용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 문서에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채득상이라는 자가 글씨를 고쳐 빚을 부풀렸습니다. 도겸은 눈이 커다래져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하게 속은 게 아니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서서 될 일인가? 채득상은 큰 상단의 주인이라 권세도 만만치 않소. 연주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신분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지요. 도겸은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을 믿겠소.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하오. 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다시 골방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말로써 설득하되 꾸밈이 없는 진심으로 해야겠지요. 연주는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1000냥의 빚이라 하나 말 한마디로 갚아 보이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비단 옷은 아니었으나 고운 분홍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품에는 문서를 꼭 넣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윤 씨 부인과 도겸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연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님. 도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걱정되는구려. 하지만 믿겠습니다. 연주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복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깊이 절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문을 넘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왔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세상의 거짓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한낮의 장터는 햇살이 지붕을 덮을 즈음이면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곡식과 무명을 파는 상인, 그릇과 농기구를 늘어놓은 장사치들, 그리고 돈을 꾸어주고 받는 일을 업으로 삼는 객주들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그 한가운데 가장 큰 행랑채를 빌려 쓰는 채득상의 상단이 있었습니다. 채득상은 재산도 많았지만 입심 또한 날카로워 장터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한 번쯤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연주가 그 상단 앞에 이르렀을 때 장터의 소란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여인이 혼자 상단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녀의 옷차림은 비단을 걸친 교수는 아니되 천한 계집도 아닌 중간 계층의 품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쪽머리에 은비녀 하나, 깨끗한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 모습은 수수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지요. 저 여인이 누구냐? 장신의 며느리라더라. 빚에 쫓겨 이제 부인까지 나섰구나. 참 딱한 일이지. 그 집이 워낙 정직하다더니 세상은 그런 사람만 더 괴롭히는 법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고 상단의 문 앞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방 앞을 지키던 사내종이 팔짱을 끼며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가 아무나 들락거릴 곳인 줄 아시오? 볼 일이 있으면 남정네를 보내시오.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장도겸의 집사람입니다. 사내종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채득상이 행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소매가 바람에 흩날리고 손에는 옥장도 하나가 번쩍거렸지요. 그는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했더니 장서방네 마누라로구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남편이 도망이라도 갔소? 연주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안의 빚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채득상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빚이라면 천냥이지. 설마 갚으러 왔다면 반갑게 맞아야겠구나. 돈은 가져왔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장사치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로 빚을 갚는단다. 세상에 저런 일도 있나? 채득상도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세상 물정 모르는 부인 같으니 말로 빚을 갚겠다니 그게 어찌 돈이 되겠소? 연주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채득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천냥의 빚이라 하셨지만 그 빚의 시작은 한마디 약속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우리 남편에게 하신 그 말, 그것이 곧 빚의 씨앗이지요. 그러니 한 입으로 빚졌다면 한 입으로 갚는 것도 무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터의 소음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지요. 채득상은 순간 입꼬리를 내리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연주의 말 속에 담긴 논리가 예사롭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음을 띠며 말을 받았습니다. 말재주는 제법이구려. 하지만 말이 돈이 되겠소? 그 말이 진짜 돈이라면 그 혀를 내가 금으로 사주겠소.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장터를 가득 메웠지만 연주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으리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채득상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보더니 비단 소매를 털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좋소. 나흘 뒤에 다시 오시오. 그때까지 말로 천냥을 갚을 방도를 찾아오시오.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그대 집안의 세간을 몽땅 내놓아야 할 것이오.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참 기이한 부인일세. 아무리 의기가 넘쳐도 세상은 말로 돌지 않는데. 그때 장터 한켠에서 장사에 평생을 바친 박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 허투루 볼 사람이 아니구나. 저 눈빛 보통 기운이 아니야. 연주는 장터를 벗어나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고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으리면 충분하겠지요. 그 웃음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서 윤씨 부인과 도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연주야, 무사하였느냐? 서방님 다녀왔습니다. 길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주는 장터에서의 일을 차근히 들려주었습니다. 채득상의 조롱,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나흘 뒤로 잡힌 약속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지요. 도겸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흘 안에 어찌하겠소? 저자는 교활하고 세상 이치에도 밝은 자여. 연주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진실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한마디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다시 골방에 들어가 등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종이 위에 번지자 그녀는 붓을 들어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마다 결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 글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믿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연주의 방에서는 등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한 줄기 희망처럼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나흘이 흐르는 동안 연주는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장터로 나가 사람들 틈에 섞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득상이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눈여겨보며 그가 다른 이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사실을 하나둘 알아냈지요. 빚을 진 사람들은 억울해하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채득상의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입고 머리를 단정히 쪽지어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안 되면 그냥 돌아오너라. 연주는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믿어주세요. 도겸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 몸이 먼저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반드시 길을 열고 오겠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의 소문이 퍼진 탓이었지요. 여인이 말로 천냥 빚을 갚겠다고 한 이야기가 온 장터를 휩쓸어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보려는 듯 모여들었습니다. 채득상은 상단 앞 평상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사내종들과 심부름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왔구먼 부인. 채득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제 어르신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채득상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소. 그럼 말로 어떻게 천냥을 갚을지 보여주시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 될 것이오. 연주는 고개를 들어 장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빚을 갚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진실의 값을 묻고자 함이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눈을 들어 군중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한마디로 천냥을 얻는 이가 있고 진실 한마디로 천냥을 잃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참된 복이겠습니까? 순간 장터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지요. 잠시 후 군중 속에서 허리가 굽은 늙은 상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야 진실이 복이지. 거짓으로 얻은 건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지.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세상 이치가 그러하지. 채득상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로 천냥을 갚겠다는 거요? 그만 꾸밈을 그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오. 연주는 그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문서를 꺼내어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어르신, 이것이 우리 집안의 빈 문서입니다. 자, 이 글씨를 자세히 보세요.
글씨가 둘입니다. 채득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쓸 때 적힌 금액은 분명 200냥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중에 이 글씨 위에 덧칠하여 1000냥으로 바꾸었지요. 먹의 진하기와 획의 굵기가 달라 자세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장사한 이들은 문서를 다룬 경험이 많았기에 연주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채득상은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헛소리 말라. 처음부터 1000냥이었소. 연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이 문서를 글을 아는 분께 보여도 괜찮겠습니까? 햇빛에 비추면 먹빛의 차이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옛날부터 이 근방에서 글을 가르치던 이 훈장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추어 찬찬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끝에 쏠렸습니다. 잠시 후 이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부인의 말이 옳소. 이 문서는 분명 나중에 글씨를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먹의 번짐이며 획의 굵기가 다르니 위조된 것이 틀림없소. 순간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채 어르신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우린 그동안 믿고 거래했는데 우리도 속은 게 아닐까? 채득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차고요. 실수로 글이 된 것이요. 연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실수라 하셨지만 법에서는 이자를 본전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령 200냥이 맞다 해도 이자는 100냥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1000냥이라 했습니까? 그 말에 군중이 들끓었습니다. 한 상인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소. 채 어르신은 법을 어긴 게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릴 속인 거야. 저 집은 도리에 어긋났지.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채득상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연주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채 어르신, 나흘 전에 말씀하셨지요. 말이 돈이 되면 혀를 금으로 사주시겠다고. 오늘 제 말로 거짓이 드러났으니 이 말이 곧 1000냥의 값어치가 아니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장터를 가득 메운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옳다. 장시댁 며느리가 이겼다. 말 한마디로 1000냥을 갚았구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눈물이 함께 번졌습니다. 그날 한낮의 장터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연주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졌지요. 그 그림자 위로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장터에서의 일이 있은 지 사흘 뒤 채득상은 연주를 관아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여인네가 제 명예를 더럽혔다 하며 고발장을 올린 것이었지요. 관아의 나졸이 장신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기겁하며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아가, 어쩌면 좋으냐. 관아에 끌려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연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세요. 진실은 어디서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도겸은 아내 곁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소. 혼자 가게 둘 수 없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집에 계시며 어머님을 모셔주세요. 저 혼자면 됩니다. 윤씨 부인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지요. 관아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온 고을에 퍼졌기에 백성들은 오늘 진실이 가려진다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관아 안에는 채득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연주를 보자 손가락질했습니다. 원님, 저 여편네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제 상단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정윤택 원님은 관복 자락을 가지런히 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희끗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이였지요. 그는 흰 수염을 쓸며 연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가 장터에서 채득상을 거짓말쟁이라 하였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연주는 허리를 숙여 예를 올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원님. 하지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채득상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원님. 저 여자가 아직도 뻔뻔스럽게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원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소. 부인, 그대 말대로라면 증거가 있어야겠지. 그것을 보이시오. 연주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서리가 받아 원님 앞에 올리자 원님은 조용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글씨를 따라가며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원님은 문서를 햇빛에 비추어 보고 다시 가까이 당겨 살폈습니다. 잠시 후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채득상, 이 문서를 그대가 직접 썼는가? 채득상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원님은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글씨가 둘로 보이는가? 처음 쓴 글씨와 나중에 덧칠한 글씨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채득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잘못 적어 고친 것이옵. 잘못 적어 고친 것입니다. 원님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실수라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 200냥이 1000냥으로 바뀐 것이 실수라 할 수 있겠소? 채득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주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와 예를 올렸습니다. 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주는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빚이란 것은 돈으로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바로잡는 것 또한 빚을 갚는 길입니다. 저희 집안이 진 빚은 본래 200냥이었지만 채득상 어르신이 욕심을 내어 글씨를 고치고 1000냥이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백성을 속이고 법을 어긴 죄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관아하니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리를 불렀습니다. 법전을 가져오라. 이자에 관한 조항을 찾아라. 서리가 법전을 펴들자 원님은 직접 조항을 읽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자는 원금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설령 그대의 말대로 실수였다 하더라도 200냥의 이자가 100냥을 넘을 수는 없지. 그런데 어찌 1000냥이 되었단 말이냐? 채득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결국 그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원님,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원님은 책상을 탁 치며 호통쳤습니다. 욕심으로 백성을 해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 문서는 무효다. 그리고 장도겸의 집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짓을 한 흔적이 있다면 모조리 조사할 것이니 각오하시오. 채득상은 망연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관아 안의 사람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연주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대는 여인의 몸으로 진실을 밝혔으니 참으로 현명하도다.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집안을 잘 돌보시오. 연주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원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연주가 나오자 이곳저곳에서 환성이 터졌습니다. 장서방댁이 이겼다. 말 한마디로 1000냥을 갚았구나. 아이들까지 박수를 쳤고 늙은이들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연주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두의 믿음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주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연주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 한마디로 1000냥을 갚은 현명한 며느리.
그리고 그 이름은 오랫동안 고을의 교훈으로 남았지요. 관아의 재판이 끝난 뒤 장신의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채득상은 부당하게 거둔 돈을 모두 돌려주어야 했고 그의 상단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원님의 명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자 채득상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고을을 떠돌다시피 쫓겨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장터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여편네가 나섰다며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지혜로운 부인이라며 칭송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안악이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희도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억울함을 품고 살았을 것이지요. 연주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다만 옳은 것을 옳다 말했을 뿐이지요. 안악은 눈시울을 붉히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사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저녁 연주가 집에 돌아오니 윤씨 부인과 도겸이 마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아내를 보자 두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대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소. 당신의 말 한마디가 천냥보다 귀하였소. 연주는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일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지요. 진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이고 그 진실을 믿어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윤씨 부인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가,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로구나. 어미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천운이었지.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장신의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뿐이었으나 그 어떤 날보다 따뜻하고 넉넉했지요. 등잔불 아래 윤씨 부인은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연주에게 값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이 값이 알맞다고 하면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조금 비싸다고 하면 값이 내려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연주의 말은 장터의 저울이 되었지요. 부인, 이 무명한 필이 300문이면 어떻겠소? 한 상인이 물으면 연주는 무명을 손끝으로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오리 굵고 짜임이 반듯하니 300문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사는 이도 파는 이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의 판단은 언제나 공정했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장터에는 신뢰가 자리 잡았고 속이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도겸 역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빚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했고 아내의 지혜를 믿고 장사에 임하니 사람들의 신뢰도 되돌아왔지요. 그는 한 푼의 이익에도 거짓을 섞지 않았고 거래할 때마다 손님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정직한 태도는 곧 장신의 가게의 이름이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도겸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지혜로우시오? 내가 평생 장사를 해도 알지 못한 것을 당신은 어찌 그리 쉽게 아는 것이오? 연주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지혜라기보다 마음을 바르게 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도겸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그대가 있어 내가 다시 일어났소. 그 무렵 장터에서는 연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늙은 상인이 젊은 장사치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시댁 며느리를 보거라. 저 부인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사를 하는 분이시다. 우리도 저분을 본받아야 하느니라. 젊은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의 이름은 이제 장터뿐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인의 말은 저울보다 믿을 만하다 하며 장서방댁을 찾아가 거래의 시비를 가르기도 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신의 집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연주를 찾아와 하소연했고 그녀는 저마다의 사정을 듣고 조용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내가 약이요, 어떤 이에게는 진심이 칼보다 날카롭지요라 하며 마음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주야,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일 뿐 아니라 이 마을의 복이로구나. 연주는 시어머니께 차를 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두 어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믿음이 곧 며느리의 힘이지요.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겸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에는 따뜻한 온기가 번졌고 마루엔 노을빛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복이 깃든 듯 부드럽고 고왔지요. 그날 밤 연주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뜰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가을 벌레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 말이 되고 말이 길이 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지요. 그 말처럼 장신의 집안에는 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덕에는 매화가 피고 장터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신의 집안은 이제 마을에서 믿음의 상단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도겸은 아내의 가르침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한 푼의 이익에도 거짓을 섞지 않았고 저울은 언제나 바르게 기울었지요. 그의 말은 늘 정직했고 손님들은 장상인의 말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상인, 이 쌀은 얼마요? 한 아낙네가 물으면 도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말에 600문이요. 올해 농사가 시원치 않아 값이 조금 올랐으나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덜 올렸소. 안악은 미소를 짓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도겸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장신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손님도 날마다 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윤 씨 부인을 찾아왔지요. 부인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본받거라. 저 아이는 말 한마디로 집안을 일으켰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니 현명한 며느리를 둔 집은 절대 기울지 않는다. 젊은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연주의 이름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슬며시 교훈처럼 퍼져갔습니다. 연주는 매일 새벽이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은 억울하게 빚을 진 사람의 사정을 들었고 또 어느 날은 장사가 안 돼 고민하는 상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였고 마음을 다해 조언을 건넸습니다. 부인, 저는 물건이 좋아도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한 젊은 장사치가 물었습니다. 연주는 그의 물건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이 훌륭하나 값이 너무 높습니다. 처음엔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 손님을 모으는 게 먼저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젊은 장사치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게에는 손님이 몰렸고 장사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연주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렇게 연주의 이름은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지낸 송진사 어르신이 하인을 거느리고 장신애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과거의 급제의 이름을 알린 유학자로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손님을 맞이했고 연주도 나와 정중히 절했습니다. 송진사는 연주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현명한 부인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소.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았다 하니 기이하면서도 감동스러운 일이오. 연주는 겸손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저는 그저 옳은 것을 옳다 말했을 뿐입니다. 송진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소. 많은 이가 옳음을 알면서도 입을 닫는 법이지. 부인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소. 그날 송진사는 오랜 시간 연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생각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며 윤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장씨 가문이 흥하지 않을 리가 없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연주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양반가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회자되었고 어떤 사대부는 연주를 찾아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명예를 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했고 말은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겸이 장부를 덮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대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소. 혹시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소? 연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명성이란 구름과 같지요.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현명하오. 세월이 흐를수록 그대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아지는구려. 연주는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란 서로 배우고 함께 자라는 인연이지요. 저 역시 서방님의 정직함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장신의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사랑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다정히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와 감사가 어려 있었지요. 이 집안에 복이 깃든 것은 며느리의 지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복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 갈 때에도 장신의 집의 등불만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덧 연주가 장신의 집으로 시집온 지 5해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 사이 장신의 집안은 마을을 넘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상단으로 이름이 났지요. 그러나 도겸과 연주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단 옷보다 배옷을 즐겨 입었고 재물을 쌓기보다 사람의 믿음을 쌓는 일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살림이 나아진 뒤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관아에서 사령이 찾아왔습니다. 정윤택 원님께서 연주를 부르신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연주는 단정히 머리를 틀고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도겸은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이미 여러 유지들과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윤택 원님이 단정히 관복을 입고 연주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먼 걸음하느라 수고했소. 연주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했습니다. 원님, 부르셨다 하기에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부인, 그대가 고을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은 본관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대의 지혜로 억울한 빚에서 벗어난 이가 한둘이 아니고 그대의 조언으로 살림을 일군 이들이 수없이 많다 하더이다.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원님.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법이지요. 본관이 조정의 부인의 선행을 아뢰었더니 조정에서도 크게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부인을 모범 백성으로 표창하라는 명이 내려왔소. 원님은 사령에게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나무패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붓글씨로 연려효부 지혜로운 며느리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두 손으로 그것을 공손히 받으며 깊이 절했습니다. 원님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관아 안의 유지들과 선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는 송진사 어르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대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팔도에 퍼질 것이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은 부인의 지혜는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오.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스스로 빛을 낸다는 믿음을 지켰을 뿐이지요. 관할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자 윤씨 부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손에 든 표창패를 보자마자 부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연주야, 내가 우리 집안의 빛이로구나. 연주는 표창패를 두 손으로 시어머니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의 상이 아니라 어머님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복이었다. 그날 저녁 장신의 마당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연주의 표창을 축하하러 온 이들이었습니다. 연주는 직접 떡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웃었습니다. 자, 다 함께 드시지요. 함께 기뻐해 주시니 제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집이로다 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소리와 풍악이 어우러진 그날의 저녁은 오래도록 기억될 만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뒤 연주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총총히 내려앉고 봄바람이 살며시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도겸이 옆에 와 앉아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연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빚을 갚았을 때도 표창을 받았을 때도 기뻤지만 이렇게 어머님과 서방님이 함께 웃는 오늘이 제게는 가장 귀하지요. 도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이오. 그때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밤이 이니 들어와 쉬어라. 밤이슬 맞으면 감기 든다. 세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집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복된 집이로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니 복이 끊이지 않겠지.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윤씨 부인께 문안을 드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연주를 보자 저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인, 표창 받으셨다지요? 정말 큰 경사로다.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날도 그녀는 어려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해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고 어떤 이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탐욕을 꾸짖고 진심으로 베푸는 일을 기어이 돕는 법이지요. 그 말처럼 진심과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장신의 집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등불은 따뜻하게 타올랐고 그 불빛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습니다. 저 집의 말 한마디에는 복이 깃들었지. 그리하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은 현명한 며느리 연주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팔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천냥보다 귀하고 정직한 마음 하나가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며 권선징악의 본보기가 되었지요.